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9시 뉴스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었죠. 바로 IMF 구제금융 신청 소식이었어요. 저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그날의 온도, 습도, 그리고 싸늘하게 숨죽였던 가족들의 침묵 소리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제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 기억으로 새겨져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날 이후 나라와 함께 아빠의 회사가 그리고 우리 집이 망했으니까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는 생애 처음 맞는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셨어요. 결국 IMF 외환위기는 3년 8개월 만에 극복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실패 그리고 우리 집의 위기는 극복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답니다. 실패가 기회라는 말, 실패는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말, 난 너한테 못한다. 그래도 아빠가 너한테 이 말은 할게. 넌 나랑 달라. 달라야 돼.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 실패는 수많은 성공으로 가는 경험 중에 하나라는 거. 너는 꼭 증명해낼 거다. 아빠를 닮았다는 생각만 하지 마. 그러면 돼.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아빠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이미 제 자존감과 처지가 바닥까지 다다랐을 때 하신 말씀이라 그때는 그 말이 전혀 힘이 되지 않았죠. 그저 난 안 되는 팔자인가 보다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몇 날 며칠을 노는 게 제 나름대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 결혼은 시작부터 실패를 예고한 결혼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 쪽이 훨씬 기울었으니까요. 그래도 사랑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결혼 생활일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 컸던 것 같아요. 사랑만으로 완성되는 결혼은 어디에도 없고 그렇게 믿고 살다간 결국 상처만 가득 안고 실패의 쓴맛을 봐야 한다는 걸 몸소 깨닫고 저는 이혼을 해야 했죠. 우리가 생각이 짧았나 봐. 결혼은 현실인데. 아니, 내가 부족해서 그래.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잘 살아. 내가 늘 응원할게.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남편은 드라마 같은 현실감 없는 대사를 읊조렸고 저는 말 대신 서늘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며 드디어 그와의 연을 끊었어요. 정작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따로 있는데 왜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대체 뭐가 미안하고 뭘 응원한다는 건지.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었지만 1997년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서 점점 더 다른 사람이 되어갔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의 아버지, 즉 제 이전 시아버지는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시며 수출품을 만드셨는데 그때 대금을 주로 달러로 받으면서 달러 자산을 축적해 놓은 덕에 IMF 때 벼락부자가 되셨어요. 이후 나라 부도 상황에서 값이 폭락해버린 땅이며 집을 마구 사들여 부동산 재벌이 되셨고 중산층에서 집도 절도 없는 서민으로 추락한 저희 집과는 반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죠. 어릴 적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가 친하게 지내며 학부모회도 함께 참여할 정도로 비슷한 형편이었는데 말이에요. 대기업에 다니던 저희 아빠는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된 후 평생 살림만 하던 엄마와 함께 이 장사 저 장사를 하셨어요. 하지만 장사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수완도 없던 부모님은 하는 장사마다 모두 말아먹었고 저희 세자매는 대학 등록금은 꿈도 못 꾸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짧지만 유학을 다녀왔죠. 동창회에서 만날 때마다 어릴 적에 나 좋다고 쫓아다니던 그 시커먼 남자애는 어디 있을까 궁금할 정도로 남편은 멋진 청년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으로 다닌 지방대를 휴학을 거듭하며 겨우겨우 졸업한 후에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대기업에 입사해 화려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그런 남편이 부럽기도 하고 또 갖고 싶기도 했어요. 왠지 남편의 배를 함께 타면 크루즈 여행이 될 것 같았죠. 제 배는 새벽 이슬 맞으며 죽어라 오징어를 잡아야 기름값이라도 버는 통통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대시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너 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니?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아들보다 네가 훨씬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아, 너 그때 반장이었잖아. 하다못해 글씨도 네가 잘 쓰고 키도 더 컸던 것 같아. 하여튼 다 잘했으니까. 게다가 나는 남편 공장 일 돕고 하면서 늘 추레하게 살았는데 너희 엄마는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 사모님이었으니 얼마나 세련됐었겠어. 우리 집이 공장에서 먹고 살만은 했다는 거 외에는 다 기울었지. 다 기울었어. 내가 너랑 너희 엄마랑 살갑게 지내면서도 늘 배가 아팠지. 그땐 그랬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만나고 있는지는 몰랐다. 그래, 엄마 아빠는 잘 계시고 아빠는 계속 그 회사 다니고 계셔? 세월이 얼만데 벌써 임원 되신 거 아니니? 결혼 이야기를 꺼내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15년 만에 본 저를 반가워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집 사정 이야기를 꺼내자 곧 표정이 변하셨죠. 안타까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고소해하는 것 같기도 한 묘한 표정. 그 표정이 잠시 스쳐 지나간 뒤 곧 새로 자리한 표정은 못마땅함 그 자체였어요. 갑자기 부자가 되는 바람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며 키운 아들에 비해 옛날과 달리 제가 너무 기운 상대라는 걸 곧 알게 되셨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대놓고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때만 해도 남편의 의지가 강했거든요. 저와 결혼해 잘 살겠다는 의지요. 또 형편이 안 돼요. 딸이 시집 가는데도 해줄 게 없다며 눈물 흘리시는 엄마 대신 아빠가 시골에 선선을 팔아 시어머니에게 모피코트와 다이아 예물을 해주시는 바람에 별 반대 없이 그럭저럭 무난하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형편에 맞지 않게 무리해서 결혼한 덕에 제 동생들은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부작용이 있었지만요. 하여튼 언니가 우리 집 썩은 기둥뿌리까지 다 뽑아서 시집가는 거니까 무조건 잘 살아. 부잣집 시집가니까 나중에 우리 시집갈 때 모른 척하지 말고. 치, 밉고 안 입고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하냐? 기죽지 말고 잘 살아. 형부 옛날에 코 질질 흘리면서 언니 쫓아다니던 바보였잖아. 그것만 생각해. 다행히 동생들도 이해해줬고 시어머니도 삐죽거림을 멈추면서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좀 답답하고 미련한 구석은 있어도 딴 생각할 줄 모르는 곰 같은 남편 덕분에 편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죠. 적어도 처음 1년 정도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네 신랑 아침은 해먹이고 오는 거니? 너는 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니? 내가 좋은 한우 사골 사다 하루 종일 끓여서 갖다 주면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아, 그게 그렇게 어렵니? 됐다. 어서 와서 이거나 좀 묻혀라. 아침도 안 챙겨줄 거면서. 아, 이제 오는 건 또 뭔지? 어휴, 내가 아주 답답해서 못 산다 못 살아. 아이, 어서 해. 곧 네 아버지 점심 차려드릴 시간이잖아. 아이, 빨리 치우고 상 차려야지. 결혼하고 1년쯤 지나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강도가 높아지면서 제 신혼을 스트레스와 한숨으로 가득하게 했어요. 뚝 하면 불러서 이일저일 시키시고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면서 구박을 하셨죠. 입맛 없어 물도 잘 안 마시고 출근하는 남편에게 사골국을 안 줬다고 구박. 제삿날 아침부터 와서 음식 준비 안 도와줬다고 구박. 회사는 뭐하러 그만둬서 아들만 외벌이 시킨다고 구박. 명절인데 어쩜 그렇게 친정에서 한 번 인사가 없냐고 구박. 나이도 있는데 왜 애가 빨리 안 생기냐고 구박. 이래도 구박 저래도 구박. 때리는 것도 습관이 되면 힘들지도 않고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다더니 시어머니의 구박은 하루하루 더 심해지고 멈출 줄을 몰랐어요. 고이고이 길러서 그 어려운 시대에 유학까지 마치게 한 아들을 저같이 기우는 상대에게 줬다는 게 두고두고 억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식으로라도 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처럼 마치 매일매일 볼일을 보듯 저에게 구박을 배출하며 억울함을 해소하셨죠. 제가 말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한 편인데 그런 저에게 이렇게 크고 작은 일로 구박을 거듭하는 건
너무나 치명적이었어요. 실제로 고도의 스트레스로 몇 번의 유산을 겪었고 그로 인해 더 큰 구박을 받을까 시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해야만 했어요. 엄마하고 너하고 성격이 잘 안 맞아서 그래. 내가 볼 땐 둘 다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매사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 두 사람 대화 시간을 좀 더 늘려보는 건 어때? 아니면 고부간에 여행이라도 다녀올래?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아?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힘든 점을 털어놓으면 남편은 그때마다 또 드라마를 찍고 있었어요. 휴대폰 벨이 울리면서 시어머니라고 뜨기만 해도 위장이 뒤틀리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저에게 둘이 대화를 하라니, 여행을 다녀오라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렇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남편과 날이 갈수록 구박 레벨을 높여가는 시어머니 사이에서 저는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고 급기야 하나의 사건으로 저는 이 불행의 끝을 보고 말았어요. 너 오늘 약속 없지? 와서 점심이나 같이 하자. 혼자 먹으려니 영 적적해서 말이야. 너무 늦지 않게 와라. 또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렇게 구박을 하면 서로 마주하는 것도 거북스러울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잘 쉬고 있을 제가 안 입고 온 지 자주 불러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싫다고도 못하고 병원이나 약속 핑계도 하루 이틀이어서 그럴 때마다 불려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짜 어이없는 건 막상 불러놓고 맛있는 걸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아침에 시아버지가 드시고 남아 고기 건더기는 싹 사라진 찌개, 지저분하게 용기에 있는 그대로 식탁에 올려지는 김치 쪼가리들, 그리고 언제 묻혔는지 모를 각종 나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젓갈들을 차디차게 식은 찬밥과 함께 내놓으셨죠. 그야말로 구질구질한 부엌대기의 초라한 밥상, 그걸 저랑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였어요. 맘 같아선 달걀 프라이라도 하나 부쳐 먹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그런 식사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빨리 먹고 나오자는 심정으로 밥만 몇 숟가락 뜨는 척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많았어요. 잔반을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면 나중에 또 내놓으실까봐 밥상을 치운다고 하면서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죠. 어차피 설거지는 제 몫이니 어머니는 버렸다는 사실을 아실 리 없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보지 않는 이상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말도 안 되는 식사를 하고 나면 몇 숟가락 안 떴는데도 체해서 갑갑한 가슴을 몇 번이나 두드리며 돌아와야 했어요. 제가 이런 자리를 불편해한다는 걸 표정으로 간파했으면서도 시어머니는 끝끝내 그런 식의 식사 초대를 멈추지 않으셨죠. 왜 그러시는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마음에 차지하는 며느리에 대한 소리 없는 응징이라니 참고 견뎌냈죠. 별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솔직히 어느 정도 그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괴상한 시집살이가 이어지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진 거예요. 너는 좀 일찍 와라. 점심 같이 먹자. 상 치우고 준비 시작하면 저녁 때까지 다 할 수 있겠지. 뭐 둘이 하면 금방이니까 점심때 와. 알겠지? 아버님 생신이라 저녁에 다 모이기로 했는데 굳이 점심때부터 와서 밥을 먹자는 시어머니 전화에 또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날은 어차피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니까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겁진 않았어요. 게다가 웬일인지 그날따라 상냥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혹시 좋은 일이 있나 은근 기대까지 됐죠. 그렇게 평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지 말고 소파에 앉아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수 상을 차리시겠다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별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 차리셨다길래 부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상 위에는 정체 모를 국에 밥이 말아져 있고 냉장고에서 꺼내온 용기 그대로의 밑반찬이 몇 개 성의 없이 놓여 있었어요. 와서 먹어라. 이거 내가 냉동실 청소하느라 이것저것 넣고 끓여본 건데 맛이 꽤 괜찮더라고. 나는 너 기다리다가 너무 배고파서 먼저 먹었어. 많이 먹어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당황스러웠지만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이니 별 의심 없이 앉아서 국을 한술 떴어요. 그런데
입으로 가져가기도 전에 코를 찌르는 생선 썩은 내가 진동을 하더군요. 어머니, 이거 무슨 고기예요?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냄새?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 어머, 얘는 고기만 좋아하고 생전 생선 같은 건 안 먹고 사니까 비린내도 못 맡고 그러지. 요즘 애들은 너무 고기만 해서 탈이야. 생선이 몸에 얼마나 좋은 건데. 내가 배가 불러서 그렇지. 안 불렀으면 또 한 그릇 뚝딱 했어. 네. 그런데 밥은 왜 미리 마셨어요? 전 따로 먹어도 되는데. 내가 쭉 보니까 너는 너무 밥만 먹더라.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해야 건강하지. 밥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다고? 살만 찌지. 그래서 아예 말아놨어. 어서 먹어라. 다 식어. 빨리 먹고 준비해야지. 매번 와서 먹을 게 없어 젓가락으로 밥만 깨작거리다가 가니까 아예 밥을 말아놓으신 거였어요. 밥을 잔뜩 말아놓은 국을 그대로 버릴 수도 없고 정말 막막했죠. 어쩔 수 없이 숨을 안 쉬고 몇 술을 뜨는데 제가 안 먹을까봐 시어머니가 계속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선뼈랑 양념들이 정처 없이 떠다니는 괴식을 결국 다 먹고 말았어요. 그런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는 음흉한 미소와 함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아유, 잘 먹으면서 괜히.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이 시애미가 해준 거는 버리지 말고 꼭 그렇게 다 먹는 거야. 알았지? 대충 알았다고 하고 화장실로 가 변기에 먹었던 음식물을 다 토해냈어요. 손가락까지 집어넣어 남김없이요. 혹시 시어머니가 토했다고 뭐라고 할까봐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았죠. 다행히 시어머니는 제가 한 짓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시작하고 계셨거든요. 속을 다 개워내니 기운이 다 빠졌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시어머니와 음식 준비를 했어요. 어디서 비린내만 나도 토할 것 같은 걸 꾹꾹 참으면서 겨우겨우 음식을 다 해냈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 남편도 퇴근하고 아버님도 들어오시고 시동생들도 하나둘 도착했어요. 한 상 가득 음식도 차려지고 온 식구들이 거나하게 식사를 마쳤죠. 단 한 사람, 속이 말이 아닌 저만 빼고요. 왜 그렇게 못 먹어? 어디 아파? 아프긴 무슨. 아까 점심때 내가 특식을 차려줬더니 배가 안 고픈 거지 뭐. 어서 너나 많이 먹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우리같이 집에 가만히 앉아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여편네들이 많이 먹어서 뭐 하겠니? 디륵디륵 퍼지기나 하지. 어서 먹어. 뭐 더 줄까?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따지기에도 애매한 말이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음식 같지도 않은 음식을 시어머니 눈치 보며 우겨 넣느라 잔칫날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고 말았어요. 손도 못 대본 음식들을 담았던 그릇 설거지는 덤이었고요. 그때 비참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한참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더라고요. 설거지하느라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이모님과 통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또 한다며 하는 여자 아니겠어? 꾸역꾸역 다 처먹더라. 아주 속이 다 뒤집어졌을 거야. 그래도 싸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가 차려준 반찬을 갖다 버려? 그런 것들은 쓰레기로 국을 끓여줘도 시원치 않지. 지가 아직도 옛날 예적 공주님인 줄 아나 본데 내가 아주 기를 다 눌러버리고 말 거야. 팔자 좋아 남자 잘 만나 호강하며 사는 주제에. 아이고,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속에서 아주 천불이. 순간 그게 제 얘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그건 제 얘기였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제가 반찬을 몰래 버려왔다는 걸 알게 되셨고 괘씸한 마음에 음식물 쓰레기로 국을 끓여 복수를 하신 거였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래야 제가 들은 어머니의 통화 내용에 앞뒤가 맞아떨어졌어요. 소름이 끼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겨우겨우 설거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까? 설마 이제 국에 독국물을 타시는 건 아닐까? 내가 과연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내 씨라고 아이까지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이 깊어지면 길수록 저는 공포에 질리고 말았죠. 그래서 다음날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유산한 것 때문에 그래? 난 괜찮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아직 젊은데 또 아이 가질 수 있어. 아니면 뭐 불편한 거 있어? 바람도 쐴 겸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래? 그놈의 여행 타령을 또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이제 더 이상 화도 안 나더라고요. 남편과는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바로 말씀해드렸고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오히려 반가워하는 눈치였어요. 아니, 결혼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좀만 더 참아보지 원. 하긴 부부 사이에 정이 없으니 애도 안 생기고 하는 거겠지. 아이 그래. 어차피 할 거면 빠를수록 좋다. 알았다.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조용히 절차 진행하마.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집도 우리가 해준 거고 돈도 우리 애 혼자 벌었으니까 넌 그냥 몸만 나가면 된다. 알았지? 마치 미리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신 듯 시어머니는 술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깔끔한 계산으로 결혼을 정리할 수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 온 가구랑 가전은 모두 뺄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보내신 예물이랑 예단도 도로 보내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아시다시피 우리 집 형편도 안 좋은데 아빠가 무리해서 해주신 거거든요. 제가 해온 가구랑 가전 빼고 이 집에 있는 건 먼지 하나 안 건드릴 테니까 제가 드린 건 다 그대로 돌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니는 걷기까진 생각 못 하셨는지 말문이 막힌 채로 거친 숨소리만 내셨어요. 그러더니 나름 알아보신 듯 며칠 뒤 예물과 예단을 몽땅 택배로 보내셨죠. 그렇게 너무나 간단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만행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남편은 어머니에게 유산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진흙탕 싸움은 막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좁고 허름한 친정집으로 들어갔고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죠. 가족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이 왜 여기에 있냐고 할까봐 두려워서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오롯이 앓으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말았죠. 며칠이 지나자 고통은 이제 끝. 앞으로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이 일 저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결혼 전 했던 사무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새 경력 단절이 되어버렸고 눈을 낮춰야 했죠. 사람들의 기준에서 전 실패한 인생이었기에 그나마 누리던 몇 안 되는 것들마저 다시 누리려는 욕심 따위는 버려야 했어요. 결국 사무직에서 방향을 틀어 다양한 일로 눈을 돌렸는데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대부분 몸으로 노동을 하는 직종의 업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청소업체의 지원에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그곳이 유일하게 경력 단절 여성 환영이라는 공고를 올려서 마음이 갔거든요. 아니, 요즘 이혼한 게 무슨 흠인가? 한 2년 쉬었다고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우습죠. 세상이 너무 야박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나는 또 너무 고맙지. 이렇게 젊고 똑똑한 분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됐다니. 아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 동지끼리 잘해봐요. 사실 나도 돌싱이야. 그렇게 너무나 쉽게 저는 청소업체의 직원이 되었어요. 정규직이라 회사 다닐 때만큼 월급도 됐고 사장님이 좋아해 주시니 마음도 편했죠. 다만 청소 일을 한다는 말을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가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분간 말씀을 안 드리기로 했어요. 얼마 안 가 아빠는 눈치를 채고 마셨지만요. 넌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실패를 한 번 한 거야.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잔소리나 걱정 대신
용기를 주는 아빠의 말씀에 눈물이 흘렀어요. 덕분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었죠. 부모님께 생활비도 조금씩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엄마처럼 따르던 사장님이 술을 한잔하자고 하시더니 이 얘기 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난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애를 못 낳아서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년 만에 애 못 낳는다고 이혼하라고 하더라고. 우리 전 시어머니께서. 참네. 병원에서도 이상 없다고 마음 편하게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뭘 하고 나서서 너희들은 글렀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혼해서 새 출발해라. 그러시대?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급하셨나 보지. 노인네는 그렇다 쳐. 근데 우리 첫 남편이 아주 웃기게 나오는 거야. 아무래도 우리가 그쪽 궁합이 안 맞는 것 같다. 언제까지 아이 만들으라 힘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혼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좋아 죽는다고 결혼해달라고 조를 때는 언제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하니? 아이고, 구질구질한 얘기 딱 싫다. 내가 취했나 봐.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또 하고 앉아있고. 괜찮아요. 이혼 얘기가 다 그렇죠. 저는 그래도 이런 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장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부모님하고 하겠어요. 동생들이랑 하겠어요. 제 속이 문드러져도 혼자 삭히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사장님하고는 편하게 이혼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친정엄마보다 허물이 없다니까요. 그래? 그럼 우리 쭉 같이 갈까? 내가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지금 당장 돈 벌고 조금씩 저축할 수 있다고 절대 안심하면 안 돼. 우리는 혼자야. 아무도 기댈 사람이 없다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는 미래를 그려야 한다는 거야. 더 큰 미래를. 자기도 알겠지만 요즘 청소 사업 엄청 뜨고 있잖아? 우리가 하는 청소 이것도 나름 전문 분야고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고. 나도 내일 아줌마가 반찬값 벌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다 비전이 있어서 인생 걸고 하는 거야. 잘 돼서 우리처럼 이혼하고 아픔 많은 여자들이 이 떳떳하게 사회로 나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겠다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자긴 내 맘 알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번에 정리업체 하나를 론칭하려고 하거든? 그거 자기가 맡아줄래? 사장님의 뜻밖의 제안에 술이 확 깨더라고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해주실 정도면 저에 대한 신뢰가 큰 것 같고 제 처지를 잘 아시기에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컸던 것 같기도 했어요. 늦은 밤 집에 돌아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 면접날 사장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에게 기대어 안락하게 사는 삶도 좋지만 능력 있는데 썩히지 말고 제대로 벌어서 제대로 된 밥 먹고 쓸 때 아끼지 말고 쓰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한때 나락에서 빠져나오진 못했던 집안 환경을 비관하며 결혼을 통해 안락한 삶을 꿈꿨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이제라도 건강한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보자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사장님과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일을 통해 개과천선을 하게 됐어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기괴한 음식이 아니라 내가 벌어 내가 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게 됐죠. 저는 이미 준비가 됐고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저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했죠. 좋았어. 이제 자기가 아니라 김 대표라고 부를게. 정리사업은 김 대표가 다 알아서 해줘. 우리 잘해서 건물주 되자. 자신 있지? 사장님은 정리업체 일체 업무를 모두 저에게 위임했고 저는 직원을 뽑는 일부터 광고, 관리까지 담당하며 사업을 조금씩 키워나갔어요. 마침 청소와 정리 사업이 주목받으며 수요가 급증하던 차라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맡은 업체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브랜드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죠.
내 사업이라 밤낮 없이 뛰었더니 생각보다 빨리 크고 다른 열매를 따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저만 좋게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러려고 그때 그렇게 힘들었구나. 실패가 성공을 위한 걸음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실감하면서 성공한 자의 여유를 부릴 수 있을 때쯤 저는 최대 난관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길 가다가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게 했던 그 사람. 전화기 너머 들리는 숨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려오는 끔찍한 그 사람. 바로 전 시어머니를 일로 마주해야 했던 거였어요. 아이, 김 대표, 이거 어떡하지? 어떤 고객이 김 대표를 탁 지명하면서 오늘 당장 와서 청소해달라고 행패를 부리네. 동북동 샛별 아파트 혹시 알아? 오랜만에 듣는 소름 끼치는 그 이름. 제가 절대 모를 리가 없는 곳이었어요. 이틀이 멀다 하고 드나들던 전시댁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전 시어머니는 제가 청소업체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해코지를 하려고 지명을 하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심장이 쪼그라들고 창피하기도 하면서 두려운 묘한 감정이 뒤섞였는데 생각해보니 오히려 이게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역으로 제가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른 척하라는 사장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청소하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청소 잘 해드리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깨끗이 씻어내고 싶다고 했더니 사장님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D-Day.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정신줄을 단단히 부여잡은 뒤 청소 일복으로 입고 저는 다른 직원들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젠 내 위치도 달라졌고 쓰레기국을 준다 해도 이전 시어머니 면상에 뿌려줄 수 있다는 각오로 초인종을 눌렀죠.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는지 벨이 울리자마자 1초 만에 문을 연 이전 시어머니는 어서 오라는 말도 없이 직원들 사이에서 저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결국 저를 찾아내고는 일복을 입은 모습을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아주 묘한 웃음을 지었죠. 시간은 칼이네 칼이야. 일단 들어와요. 너도 어서 와라. 오랜만이다.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직원들은 미리 부탁한 대로 별 반응 없이 일에만 집중했고 이전 시어머니는 아주 신이 나서 저를 보느라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죠. 그저 제 주위를 맴돌면서 어떻게 하면 약을 올릴까 하는 심정인 것 같았어요. 아니, 너한테 이런 재주가 있었니? 내가 그걸 몰랐네. 아예 알았으면 우리 집 청소 너한테 공짜로 맡기는 건데. 아이고, 여자 팔자가 그렇다. 이혼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남의 집 청소나 해주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거지. 뭐 별 수 있나. 그러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을 때 잘하지 그랬네. 아휴, 말해 뭐해. 처음부터 너무 기울었던 걸. 어머, 내가 모른 척 해야 되는 건가? 나 때문에 쪽팔린 거 아니니? 듣다 못한 저는 화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계획대로 꾹 참았어요. 그리고 시무를 더 깍듯하게 대우했죠. 고객님, 제가 업무 중이라서요. 규칙상 업무 중에 대화는 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 업무니까 특히 조심해야 해서요. 그런데 정리도 서비스로 해달라고 하셨죠? 말씀하신 것보다 버릴 물건이 더 많네요. 이거 단가가 꽤 나오겠는데? 뭐? 대체 뭐가 버릴 게 있다고 그래? 다 내가 비싸게 주고 산 물건들인데 너는 알만한 애가 그런 소리를 하니? 하여튼 안목하고는. 저기 베란다에 있는 건 너무 오래되고 관리가 안 돼서 곰팡이가 다 끼어 있더라고요. 죄다 버려야 할 것 같고 부엌도 상부장 하부장 할 거 없이 쓰레기를 쌓아두고 계셔서 청소 범위도 너무 크고 정리 견적도 꽤 나올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돈 얘기가 나오니 이전 시모는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저만 할 생각에 돈 생각은 미처 못 해보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이 회사 못 쓰겠네? 신청할 때 금액대로 해야지. 왜 추가 비용을 후려치고 그래? 이거.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기본 비용을 안내 받으셨을 거예요.
고객님이 살림이 다 새 거고 청소도 평소에 하던 집이라 가장 기본 서비스를 신청하셨다고 적혀 있네요. 그런데 아마 저희 직원이 현장에서 견적 뽑아보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르면 추가 비용 발생한다고 안내해드렸을 거예요. 녹취 다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요청하시면 돼요. 보내드릴게요. 당황한 이전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혀 주춤할 때 저는 더욱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한마디를 더해 공격에 나섰어요. 청소할 게 진짜 많네요. 평소에 아예 손도 안 대고 사셨나 봐요.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살림 솜씨가 신의 경지에 다다라서 사실 저희가 크게 해드릴 게 없는데 고객님은 많이 다르시네요. 저희도 예상 밖이라 쓰레기 쌓아두는 걸 참 좋아하시나 봐요. 쓰레기라는 단어가 나오자 이전 시어머니는 드디어 폭발 직전 상태에 이르렀어요. 질 마음이 없는 저도 폭주를 멈추지 않았죠. 일단 그럼 비용 부담되실 테니까 청소라도 깨끗이 해드릴게요. 청소 견적만도 꽤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본사에서 따로 청구가 될 거예요. 괜찮으시죠? 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게 아주 말하는 뻔사고는. 옛날 시애미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싸가지 없게. 참네. 하여튼 내가 잘했지. 저런 애하고 우리 귀한 아들을. 아이고 내 팔자야. 청소나 하고 산다기에 꼬락선이라도 보려고 일부러 불렀더니 뭐? 추가 비용? 쓰레기? 어디서 감히? 너 사장 나오라 그래. 어? 너희 사장 누구야? 사장 나오라고 그래. 이전 시어머니는 드디어 폭발했고 난데없이 사장을 찾아 나섰죠. 드디어 기다리던 하이라이트 순서가 온 거였어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던 저는 말없이 일복을 벗었고 그런 저를 이전 시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보고만 있었죠. 그러다 일복 안에 명품 정장을 입고 있는 저를 보고는 아예 입을 떡 벌리시더라고요. 그런 이전 시모에게 저는 명함을 내밀며 마지막 펀치를 날렸어요. 제가 대표입니다, 고객님. 너무 놀라 손을 덜덜 떨며 명함을 받아든 이전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일제히 일을 멈추고 이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바라봤어요. 당황한 이전 시어머니가 허공에 대고 어마어마한 욕을 마구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대표로서 이전 시어머니이자 현재의 진상 고객인 그분에게 한마디를 더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죄송한데 지금 하신 행동이 고객 갑질 사항에 해당이 되어서요. 저희 직원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리고 저는 사업주로서 갑질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요. 일단 업무는 여기에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고소 절차가 이루어질 거예요. 송장이 곧 전달될 테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 모두 가시죠. 충격으로 주저앉아 단 한마디도 못하고 토끼 눈을 하고 있는 이전 시어머니를 두고 저는 청소를 하다만 상태 그대로 그 집을 직원들과 빠져나왔어요. 나올 때 슬쩍 보니 이전 시어머니 손에는 제 명함이 구겨진 채로 꽉 쥐어 있더라고요. 나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들과 함께 크게 웃었어요. 초장을 받은 이전 시모는 전 남편과 함께 찾아와 어떻게든 취하를 해달라며 제게 매달렸지만 저는 본 척도 안 했어요. 제게 매달릴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말 그대로 사이다를 원샷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이전 시모의 고소건은 비록 약식 기소가 되어 벌금만 물었지만 그걸로도 저는 통쾌한 복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이후 저는 첫 번째 결혼 실패의 덫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신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됐답니다. 실패가 누군가에겐 정말 기회일 수 있다는 걸 간절히 깨달으면서 회사 일에만 매진하고 있죠. 여러분도 이혼과 같은 실패의 쓴 경험으로 결코 쓰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처럼 해안으로 잘 쓰셔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